이제 부가가치세 이론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에 항목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네, 그리고 과세표준은 금전을 받았을 때는 그 금전을 받은 대가가 과세표준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 유형별로 과세표준이 이제 특이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장기할부 판매 등의 이와 같은 것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과,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 이런 현금 판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총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외상 판매 같은 거에서 총 가액이라는 것은 뭐 선수금 받고 나중에 나머지는 외상 판매했다 라고 하면은 외상 매출금하고 그 선수금 받은 거, 이게 전부 다 과세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계약금 받은 거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 이번에 이제 105페이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 금액, 앞 시간에 이것까지는 했나요? 과세표준 포함하는 금액.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할부의 이자 상당액,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각종 비용들, 그리고 각종 세금들, 그리고 마일리지, 이런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아니 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은 뭐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 가지를 빼는 것을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뺀 것을, 이걸 차감하면 우리가 그것을 순매출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이 바로 과세표준인 거죠. 순매출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요? 매출액이 아니니까 과세표준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공급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었다 그러죠. 이건 뭐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파손되거나 훼손된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 그래서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서 만약에 직접 관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한 대 파는데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예요. 근데 이게 원래 8천만 원짜리 전기 자동차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자동차 판매 회사예요. 근데 본인에게는 4천만 원만 받고 국가가 4천만 원을 보태줘요.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4천만 원 받고 나머지는 서류 딱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4천만 원을 자동차 회사가 받았다. 이게 뭐예요?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조금이죠. 그거는 과세됩니다. 그러나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거니까 당연히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면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같은 것을 국고로 보조받았다. 시설자금. 전기자동차를,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동차 회사에다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공장을 짓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보조금이죠. 과세표준에 그건 넣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할부 판매 시에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게 되는 연체 이자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부 이자는 포함을 하잖아요. 판매할 때 뭐 장기 할부 판매라든가 아니면 단기 할부 판매를 할 때
현금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가격을 올려서 판단 말이죠. 그 조금 올리는 게 바로 이자를 계산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연체 이자라는 것은 제때 못 받음으로써 이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자금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 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용기가 나오는데, 용기, 포장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만약에 사이다 한 병, 그러면 사이다를 물만 팔 수는 없죠. 병째 팔고, 병은 그냥 고객이 갖는 거잖아요. 그거는 반환을 안 하죠. 사이다 먹고 병 반환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인들이 사 먹는 그 사이다는 그런데요. 만약에 용기 대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파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맥주, 생맥주 집이 있다고 그러면 생맥주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생맥주를 배달하는 데서 그 생맥주 가스통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용기까지 같이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 술집에서 이제 그걸 다 팔면 그 용기를 다시 가져오죠. 용기 값을. 그러듯이 바로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 대금을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맥주 값은 10만 원인데 용기가 또 10만 원이었다. 그 용기가. 그러면 20만 원을 일단 받아요. 20만 원을 받고 다음에 물건 배달하러 갔을 때 이거 다시 돌려주면 다시 10만 원을 다시 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반환 조건으로 용기 대금을 받은 거예요. 반환하면 다시 돌려주는 거. 그거는 과세 표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담보 성격으로 받아놓은 거죠. 혹시 그 용기를 반환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가.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도 보면은 종이 박스 같은 거 말고 플라스틱 박스 같은 거, 플라스틱 그 병꽂이 같은 거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상품 별로 못 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음료수 회사, 무슨 음료 회사 뭐 이런 데 보면 뭐 코카콜라라든가 뭐 칠성사이다 이런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팍팍 꽂아놓고 팔고 다시 플라스틱 그 꽂이를 다시 반품하고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음식점이나 숙박 용역 또는 개인 서비스 용역이라고 했는데, 음식점, 숙박 용역, 유흥 음식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만약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인데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의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네. 우리가 그 종업원에게 그 급여를 주는 것은 이렇게 음식이나 숙박 영업을 해가지고 전부 수입을 올려서 거기에서 일부를 이제 급여로 떼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파는 거, 숙박 요 받은 거 전부 과세 표준이 되죠. 그런데 이 봉사료라는 건 음식이나 숙박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그 대가가 아니라 그거 말고 그 따로 봉사료 얼마 이렇게 계산서에 따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료 얼마 쓴 것은 회사가 입금으로 잡질 않아요. 직접 그 일에 종사했던 종업원이 직접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안 하죠. 왜냐하면 회사의 수익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그 생맥주집 사장님들이나 이런 데는요, 우리가 가끔 생맥주집에서도 맥주만 마시고 가는 손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만약에 여자 종업원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자 종업원 보고 이렇게 맥주를 권합니다.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니까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 사장한테
여기 여자 팁 얼마, 술값 얼마 이렇게 하고 이제 사장님이 술값 달라면 카드를 딱 제시합니다. 손님들이. 그러면 이제 팁 3만 원에 술값 5만 원, 8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8만 원짜리를 긁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팁 3만 원은 사장이 그 종업원을 직접 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 술집에서는 지금 수익 금액이 8만 원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8,000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이 3만 원을 따로 분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직원에게 사인을 받습니다. 예. 뭐 노트나 이런 데다가 몇 월 며칠 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 이 내용은 봉사료다 하는 것을 전부 증빙을 챙겨 놓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 부분을 빼기 위해서 자료를 증빙을 만들어 두는 거죠. 예,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에 그 중에 얼마는 봉사료였다. 그러면 그 맥주집에 뭐예요? 공급 여기 과세 표준에서 그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다. 거.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확인돼야 된다.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증명을 남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서명을 이렇게 받아 놓습니다. 서명. 급여 외에, 그러니까 월급 외에 따로 그 손님한테 서비스를 받은 손님이 종업원에게 주라고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소비한 사람이 종업원에게 별도로 주고 회사 그 음식값 따로 주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같이 냈단 말이에요. 같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수금을 했을 때는 그걸 별도로 빼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것이 뭐냐? 수도요금이 아주 대표적일 텐데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입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 건물에 지금 이게 층수가 3개가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각각 징수를 하려면은 수도 계량기를 각 층마다 수도국에서 다뤄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고지서가 따로 나가면은 이런 납입을 대행해주는 업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계량기가 여기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층이 이 건물주다 그러면 월세를 받으면서 매달 만약에 10일날 월세 받는 날이다. 여기서 100만원 받고 또 여기서 100만원 받고 이건 이제 월세만 받는데 월세 받는 날 딱 카톡으로 이렇게 수도요금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번 달 수도요금 여기는 5만원이네요. 여기는 3만원이네요. 이런 식으로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받을 때 통장에 105만원 입금되고 여긴 103만원 입금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105만 원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딱 잘라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요 100만 원만 해주면 돼요. 여기도 100만 원만 해줍니다. 요거는 납입대행이니까 과세 표준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보면은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다 이겁니다. 이건 포함하지 않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려요.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즉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 왼쪽에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포함시킨다. 근데 왜 굳이 공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냐면은 이 세 개는 어떤 공급이 이미 끝나고 그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들이에요.
공급이라는 사건이 거래가 끝나고 그 사후에 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장려금. 장려금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 회사의 뭐 제품이라든지 상품을 행사를 이벤트를 벌였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상품을 매입해주는 거래처를 상대로 해서 전기 대비 20% 이상 추가로 우리 상품을 주문을 해주면 장려금을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뭐 5천만 원씩 주겠다든가 이제 거기 거래 규모에 따라서 적당하게 상품을 거는 거죠. 장려금 상품. 그래가지고 해당되는 업체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거래처에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매출액이 만약에 1억이 매출이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1억. 1억에 5천만 원이 너무 크네. 한 500만 원 장려금. 그래서 이 1억을 매출을 해준 업체가 지난기 대비 한 2배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 200%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 이제 포상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에다 고맙습니다 하고 장려금을 입금시켜줬어요. 장려금을. 그러면 7월 달에 우리가 7월 달에 또 매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장려금 돌려줬네? 예, 돌려줬으니까 우리가 과세표준에서 빼야 되느냐?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려금 지급한 건 별개예요.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미 신고했던 공급가액에서 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다.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 그 얘기고요. 두 번째, 대손금도 공제하지 않는다. 대손금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 작년에 2019년도 봄에 매출을 한 것이 있었는데 원래 2019년 말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 매출금. 근데 말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루더니 지난 6월 달에 이제 그 회사가 완전히 파산이 돼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손 처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대손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한 거 차변에 감소시키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대손금인데 외상 매출금 만약에 500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 못 받은 것을 과세표준에서 그러면 빼야 되느냐? 안 뺍니다. 안 빼요. 네. 대손금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세액만 우리 외상 매출금에는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매출세액. 이 매출세액만 부가가치세 신고 확정 신고할 때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있어요. 예, 매출세액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세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손금으로 발생한 세액, 그걸 우리가 대손세액. 대손세액은 공제를 합니다만은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안 뺍니다. 세금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대손금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건설 업종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자 보증금이라는 건 건설업에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건물로 친다면 건물의 건축이 다 끝나서 잔금 다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었다면 짓는데 10억을 들여서 지었다. 그러면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회사를 그 건물을 5년간 하자 보증 해주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자 보증을 가입하는데 보증금이 들어가죠. 하자 보증금.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느냐? 못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요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장대하 하면은 꼭 사람 이름 같아요. 장대하. 그래서 가끔 이 문제가 가끔 나오는 편이에요.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또는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있는 것은 하면은 장대하 중에 하나를 답을 찾으면 되고, 없는 것은 하면은 죄송합니다. 공제할 수 없는 거 장대하, 없는 것이 장대하.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장대하가 아닌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건 공제해야죠. 그래서 공제할 수 없다는 거,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를 장대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대성금, 하자보증금.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의 재화의 아니죠. 네, 과세표준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포함해야 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을 해봤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과세표준인데, 수입했을 때의 과세표준은 뭔가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우리가 수입을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관세가 들어가겠죠. 관세. 관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또 수입을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말이죠. 수입 여기까지만 수입이고, 여긴 또 이건 수출이네. 밑에는 수출. 교재 편집이 조금 잘못됐네요. 여기까지는 여기는 수입이 맞고요. 여기는 수입. 큰 제목을 수입이라고 해놓고 밑에 수출까지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요 위에 있는 것과 맥이 다른 부분이니까 수출은 판매죠. 판매. 위에 거는 수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화의 수입 시에는 관세까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거, 요것만 달라진 거예요. 나머지 세금들, 개별소비세나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이미 앞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에서 우리가 언급이 됐었죠. 이런 거. 그러면 수입하면 이런 거 붙는 거 말고 그 앞에 관세도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 시에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느냐?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관세의 과세가격, 관세의 과세가격이 바로 그 물건값이죠. 재화의 가격, 재화의 가격에다가 관세를 더하고, 또 개별소비세가 붙는다면 개별소비세도 더하고, 수리라고 한다면 주세도 더하고, 다른 목적세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에 해당된다면 그것도 더하고,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해당된다면 그것까지 합해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화를 수입했을 때는 이러한 과세표준을 계산해 가지고 누가 징수를 하죠? 수입했을 때 세관장이 징수합니다. 세관장이 뭐를 발행하냐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요. 세관장 발행 세금 계산서.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수입세금 계산서.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해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직접 발부를 합니다. 그때 과세표준은 이렇게 결정이 된다. 관세를 포함해서 이 모든 세금이 다 부가가치세의,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는 수입이 아니라 수출시의 과세표준입니다. 자, 우리가 수출을 하면 세금은 없죠. 세금은 없으니까 영원입니다만 매출세액은 없지만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돼요.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 과세표준 금액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 공급시기가 언제냐?
수출의 경우에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선적일. 선적을 하기 전에 돈을 벌써 받아서 원화로 이미 바꿔놨다 이런 얘기예요. 원화로 환가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선적하기 전에 환가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일부는 그게 계약금 쪽이겠죠. 계약금. 그러면 그거는 환가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돈은 선적 후에 나중에 한두 달 후에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나옵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여기서 공급 시기 이후라는 것은 선적한 이유를 말해요. 외국 통화나 그 밖에 외국한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그래서 결과는 그거예요. 위에 거는 공급 시기 도래 전에 환가를 했고 밑에 거는 공급 시기 이후에 받았거나 받아서 환가했거나 뭐 어떻게 외화로 그냥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어요. 공급 시기 이후에 받은 모든 거는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선적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선적일,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이라는 것은 바로 선적일의 환율을 말하는 거예요. 선적일의 환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된다.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경우는 좀 결제가 다 달러로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몇 달러 이렇게 공급가액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몇 원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몇 원이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가하면 돼요. 선적일의 환율. 다만 선적일 전에 이미 원화로 환가된 금액이 있다. 그거는 환가된 금액. 그거를 과세표준에 합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 관한 것은 이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2교시에 정리했던 것과 지금 정리한 것까지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세표준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계산이 될 텐데 매출세액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 중요한 것만 여기 나열을 해보면 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오는 건데 애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도 포함돼요. 확정신고 때.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가감. 아까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대손세액 차감이라고만 하지 왜 차감이라고 하면 좋을 걸 왜 가감이라고 했을까?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대손세액은 대개 차감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차감은 뭐냐? 매출세액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더할 때도 있다 이거. 가감이라는 건 더할 수도 있고 빼준다. 차감은 빼기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대손세액이 더해질 때도 있습니다. 더해질 때도. 그래서 가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2019년도에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받기로 했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회사가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손 처리를 하죠. 대손 처리를 했습니다. 파산에 의한 대손 처리.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을 공급가액에서 빼주진 않지만 그 외상매출금 안에 가령 100만 원의 매출세액이 있었다면은 이게 매출세액이 있었다면 이거는 어때요? 돌려받아야죠. 왜냐면은 벌써 작년에 매출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때 요 100만 원 매출세액 이미 신고돼 가지고 납부할 세액으로 납부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받은 거죠. 그리고 파산이 확정됐으니까 이번 7월 25일 1기 확정 때 이것을 대손세액
차감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다가 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 세액에서 이 100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해지는 경우는 언제냐? 또 한 1년이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2021년도가 됐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 거래처가 A라는 거래처인데 이 A라는 거래처가 파산을 했다가 다시 그 사업자가 다시 동일한 사업을 또 했어요. 다시 개업을 했어요.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찾아와 가지고 자, 우리가 거기 2019년 말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갚았던 돈 갚겠다 그러면서 외상 매출금을 1,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받아야죠. 예. 자, 1,000만 원은 과세 표준에서 우리가 아예 안 뺐으니까 더 이상 신고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100만 원은 2020년도 1기 확정 때 1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차감시켜 버렸죠. 그럼 이번에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플러스 시켜야죠. 내년에. 예. 그래서 이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손 처리한 돈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 들어올 때는 우리가 세액 감면, 대손세액 차감했던 거에서 다시 그때는 플러스 시켜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갑이 됩니다. 이런 것 등을 총 합계를 내면 이게 매출세액이 산출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매출세액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출전표 입력할 때 이 양식을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양식을 본다면 네,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이지만 이제 출력하면은 실제 양식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 부분이 매출세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밑에가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여기가 매입세액 부분. 색깔을 좀 바꿀 걸 그랬네요. 매출이 벌써 세금계산서가 빨강색이죠. 매출. 여기가 매입이죠.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지금 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매출세액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과세매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여기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가 세액이에요. 100분의 10이 과세되죠. 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판매도 여기 100분의 10 과세되죠. 그래서 과세분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세, 수출한 거. 수출도 과세표준 신고한다고 그랬죠.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수출한 것과 직접 외국에 수출한 거 이렇게 따로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영세율이기 때문에 영세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여기에 전표 입력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면 여기 7번에 이게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대손세액 가감, 대손세액 가감이 여기 8번에 여기 과세표준은 공제하는 게 아니니까 여긴 비워놓고 여기다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맨 밑에 나온 이 합계가 바로 매출세액이라, 이게 매출세액이다. 매출 VAT. 그래서 이 매출세액의 구조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교재 106페이지 하단인데요. 1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걸 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세액의 결정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의 계산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10% 또는 0%로 계산을 하죠.
영세율은 0%, 과세는 10%. 다음에 두 번째 애정신고 누락분이라는 항목도 아까 소개했죠. 애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세액은 확정신고 때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애정신고 누락분 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죠. 네, 대손세액 공제는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랬죠. 빼준다 이거. 자, 그런데 이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보면은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 공급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세법 개정에 의해서 2020년도부터 이것이 10년으로 바뀌었어요. 네, 5자 지우시고 10으로 고쳐주십시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대손세액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해줘요. 네. 작년까지는 5년 것까지만 해줬어요. 5년 것까지만. 공급일로부터 5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게 2019년도에 공급했다고 그랬어요. 2019년도에 팔은 것을 2019년 말에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지난달에 2020년 6월 달에 파산이 났다. 그러면 벌써 공급일로부터 한 1년 만에 어떻게 하세요? 대손세액 요건이 확정되었죠. 예, 공급일로부터 1년 만에 대손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다 이거. 이번에 7월 달에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안 해준다? 11년 된 건 안 해준다 이겁니다. 10년까지 여기 5년이었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려놨으니까 11년 안에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보면 11년 전 거는 올해 대손이 났다 그래도 세액공제 못 받는 거예요. 10년이면 뭐 그때 그 10년 전에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끝까지 받으려면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요 그 거래가 있었다는 걸 부속서류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매했다는 그 증빙이 있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세금계산서 우리 공급자 보관용. 만약에 신용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실이 이런 거래가 있었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년이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고쳐놓으시면 되고요. 이 밑에 있는 공식은 뭐 시험에서 그렇게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먹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 대손금에서 대손세액을 바로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손금이 이제 외상매출금이잖아요.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면 그게 대손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금이 얼마 있겠느냐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외상매출금이 어느 회사로부터 97만 8천 원이 외상매출금이 있었어요. 이게 외상. 이것이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대손세액이 얼마일까를 알아내려면은 계산기를 잡고 이게 지금 대손금이죠. 저 외상매출금 대손금이에요. 대손금을 이렇게 곱합니다. 978000 곱하기 10을 해요. 그리고 나누기 110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세금이 8만, 대손세액은 지금 계산하니까 88,909원이에요. 이게 부가가치세였어요. 88,909원. 이런 식으로 대손세액을 산출한다. 이 숫자가 복잡하면 금방 눈에 안 들어오죠. 이 중에 부가가치세 얼마 있을까요? 이게 공급 대가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계산하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험에.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대손세액 공제는 애정신고 때에는
신청을 안 합니다. 확정 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 대손세액 신고를 하면 안 돼요. 안 해줘. 적용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시에만 하니까 대손세액 공제는 1년에 2번만 할 수 있다. 7월 달하고 1월 달하고. 그래서 여기 기간에서도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서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요건이 확정되면 그때 확정신고 때 그걸 공제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매출세액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세액의 구조를 보는데요. 매입세액은 항목으로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매출세액보다 좀 복잡해 보이게 되는데, 자,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액, 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큰 항목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5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 위에 있는 매입세액을 일단 다 계산해 가지고 이 합계를 구하죠. 여기는 지금 전부 더하기죠. 여기 보면 더하기 여기 있는 건 다 더합니다. 더하는데 밑에 빼는 게 하나 있죠. 빼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우리가 빼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떤 것들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면은 이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맨 밑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 구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더전 프로그램에 있는 양식인데요. 세무서식이니까 어느 프로그램이나 똑같아요. 세무서식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여기까지네요. 여기가 매입세액 부분이에요.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일반 매입은 10번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이 숫자는 과세표준이고 이 숫자는 세액이죠.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여기도 역시 넣어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원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매입자는 받는 거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고, 발행은 판매하는 공급자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안 해준다 이거예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해줘요. 자, 왜 안 해주는 사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있는 무슨 거래처에서 했는데, 인천에 있는 그 거래처가 이번 달에 큰 화재가 났다고 볼까요? 그래서 사무실이당 홀라당 다 비품이고 집기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려면 컴퓨터 이게 정보통신망이 돼야 되고, 어떤 자료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이번 주인데 아무 발행 못 받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매입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면 굉장히 큰 피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했던 사실, 거래 증명서라든가 거래 명세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천의 사업자다 그러면 이천 세무서에 가면 됩니다. 사정을 얘기합니다. 증빙을 제출하면서. 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 회사가 공급자이고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요. 허용을. 그것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공제받는 거죠. 우리가 공급자고 우리가 공급받는 자로 해서 실제 공급자가 있지만 실제 공급자가 지금 발행을 못 해준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사용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뭘까요? 세금 계산서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 밖에는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 매입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입이 요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우리 책에 지금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 그게 뭐냐면 매입세액이 없는데 의제해서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가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밑에 책에 설명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더합니다. 여기 있는 매입세액을 다 더해서 여기 합계를 내죠. 여기 합계가 여기 이거예요. 합계를 내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줍니다. 이만큼을. 빼주죠. 그것이 차감계.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에요.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합계가 790 얼마인데 공제받지 못하는 게 253만 얼마죠? 빼니까 524만 2천 원이죠. 542만 원이죠. 이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납부하는 세액은 위에 있는 매출세액 1100 얼마에서 540만 원 빼니까 이게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559만 5천 원. 여기 보면 납부세액 여기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 구조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면요. 자, 아까 양식을 보셨습니다.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해 준다고 그랬어요? 세관장이 발급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있죠. 그것도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수입도 다 포함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여기서 설명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거, 또 현금 영수증 수취한 거, 이것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여기 나오죠. 의제 매입세액이 뭐냐? 우리가 TAT 2급에 가면은 의제 매입세액을 실제로 회계 처리도 하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만은 FAT 1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론으로 의제 매입세액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가 하는 것을 이론으로는 출제를 하지만 실기시험으로는 아직은 안 됩니다. FAT 1급에서는. 자,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의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이해를 해놔야 돼요. 밑에 보시면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매입은 면세농산물인데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뭔가를 제조했어요. 또는 가공했어요. 그래서 팔면 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런 사업이 뭐가 있느냐? 제조업으로 말하면 통조림 회사. 통조림 회사가 여러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통조림을 꽁치, 이런 수산물 같은 걸로 통조림 많이 만들죠? 또 농산물에 뭐 복숭아 통조림 같은 거 많이 만들죠? 그래서 과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제 복숭아 뭐 통조림 이런 것들이 되는데 뭐 살구 통조림. 그게 뭐예요? 복숭아, 살구 이런 건 다 면세 농산물이거든요. 그런데 통조림을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가 돼요. 또 제조업은 그렇고요. 만약에 식당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건 식당입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밥을 하려면은요, 쌀을 사야 되겠고 주 원재료가 쌀이겠죠.
또 이런저런 반찬 만들려면은 뭐 김치도 담가야 되니까 무, 배추도 사야 되고 우리가 그 반찬 만드는데 대부분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도 원재료는 대부분 농산물이에요. 그런데 밥은 과세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업종의 경우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것은 많지 않고, 만약에 통조림 회사다, 통조림 공장이다 그러면 깡통 같은 거 이런 거 매입하는 것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우리가 제품 가격에서 깡통이 차지하는 그런 포장비 값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재료가 비싼 거지.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에 대해서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제를 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자들이 우린 너무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의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의제하여. 그래서 이제 이 영세한 식당,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식당은 거의 10% 거의 가까워요. 109분의 9니까. 무엇에? 자기가 농수산물 매입한 거, 매입한 금액의 109분의 9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인정을 해줘요. 매입세액을 인정을.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 가장 많은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고 있는 거고요. 가장 적은 데는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 규모가 큰데,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유흥음식점도 면세 농산물 많이 씁니다. 술집에 그 안주가 다 면세 농산물 쓰지 않겠어요? 주방장에서 요리하는 거. 그러나 유흥음식점은 좀 의제 매입세율이 좀 공제율이 낮아요. 낮은 게 102분의 2, 제일 낮은 게. 중간 것이 104분의 4. 그래서 통조림 공장 하면은 104분의 4. 제조업. 그래서 우리가 공제율은 102분의 2부터 좀 바꿨었나요? 분수를. 제일 낮은 게 102분의 2부터 시작해서 109분의 9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제도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표시되느냐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라는 아까 그 양식 보셨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란에 집계되는 것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한 것과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이 있으면 그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의제매입세액에 해당이 안 되는 업종도 많이 있겠죠. 해당된다면 이것이 있다. 자, 이것이 매입세 구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그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어떤 것이 거기에 집계가 되느냐. 그래서 먼저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공제를 못 받는데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매입처별 세금기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틀리게 제출한 경우, 또 세금기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금기산서가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그래서 우리 세금기산서 제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부실기재가 아니려면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면세 관련 매입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여러분 면세 사업자들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앞에서 영세율과 면세제도 앞에서 배웠죠. 따라서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것은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관련이라는 말은 토지의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는 것은 원래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죠.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 관련됐다.
그게 뭘까요? 토지를 샀는데요. 거기에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철거 업체에 보고 저 건물 철거해 달라고 어떻게 해요? 주문해야 되잖아요. 철거 업체에서 철거하는데 300만 원 들어가고 부가세 포함해서 330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33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우리가 받겠죠. 그거 30만 원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이 말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토지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아요. 예. 사업과 관련이 없이 지출한 거. 예. 그러니까 회사 비용처럼 이게 썼지만 이게 알아보니까 회사 비용이 아닌 것들 뭐가 있을까요? 대개 이제 대표이사, 사장님들이 회사 이름으로 뭘 삽니다. 회사 이름으로. 이걸 자기 집에서 쓸 건데 왜 회사 이름으로 사셨죠? 우리 회사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받아야지. 네. 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한 대 샀는데 우리는 의류 도소매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사왔어요. 근데 사무실에 쓸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쓸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이걸 회사에서 쓰는 것처럼 하려고 우리 회사 매입세 사업자 번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매입세액이 10만 원 있다면 그거 그대로 신고하면 10만 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납부세액이 10만 원 줄어들잖아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사업장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지 않느냐. 사장님 집에 가서 쓰는 거니까 그것은 공제 못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 무관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비용 중에 기부하는 거 있죠. 자, 컴퓨터를 사왔습니다. 아까처럼 컴퓨터를 회사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고 컴퓨터를 한 대 사왔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는 사장님 집에서 썼어요. 그래서 업무 무관인데 이번에는 이 컴퓨터를 어떤 시설, 뭐 양로원, 이런 그 비영리 단체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거기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기부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PC를 사가지고 기부했습니다. 이거 기부금은요 업무와 무관한 거예요. 기부금. 회사의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컴퓨터를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사왔으면 그것을 회사의 경비로는 처리를 해줍니다. 영업의 비용. 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라는 행위는 사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과 관계없이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기부금은. 접대비도 안 해줍니다. 여기 기타에 보면 접대비. 컴퓨터를 사가지고 거래처에 선물해줬어요. 거래처가 어느 지점을 하나, 영업소를 하나 더 낸다고 그래요. 저기 우리 상품 그동안 많이 사줘서 고마우니까 이번에 영업소 거기 오픈하는데 저희가 회사가 컴퓨터한테 기부해 드릴게요. 사가지고 기부했습니다. 그건 기부가 아니라 접대죠. 거래처에 주는 것은 접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공제 못 받습니다. 승용차 관련된 거 공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데 이거는 특례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은 있으나 마나예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거 이게 엄격히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 2를 보시면 주 2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 안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못 받은 사람은 거의 매입세 공제 안 받으려고 뭐 아예 포기를 한 사람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될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밑에 볼까요? 원칙은 이런데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을 원래 공제 안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즉 거래가 있는 날, 그 거래가 있는 날에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 과세기간은 1기와 2기가 있으니까 1기라면 1월 1일이고 2기라면 7월 1일이 기산일이죠. 시작되는 날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그러니 다 해주겠다는 것이죠. 과세기간 끝나고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해라. 그러면 다 그 전 거 다 해줄게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이 법이 적용돼 가지고 매입세액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건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르겠어요. 이론으로는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요거.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출제가 툭툭 나오는데 주로 여기 가운데 몰려 있어요. 툭툭 나오는 게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매입,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이런 관련된 거, 또 접대비 관련된 거, 이것이 주로 실무하고 연결이 되어서 시험이 나오겠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내역은 이와 같은 겁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하면 부가가치세 이론이 다 끝납니다.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론 다 끝났군요. 뒤에 이제 문제 풀면 여러분이 이제 좀 이론이 좀 지겨웠죠. 그래서 잘 이겨내셨고 이론 끝나면 이제 실기로 넘어가면 실기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세금계산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거는 제가 녹화를 했어요.